이제 곧 10월입니다만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확보하고 또 공개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자료 때문인데요. 여당은 심재철 의원을 향해서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한 책임을 지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유영화 초빙 교수 그리고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 그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국감을 앞두고 지금 전국은 심재철 사태로 들끓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와 예산 집행 내역을 연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국회에서 행정부의 문제점이라든가 행정부가 예를 들면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지극히 당연하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심재철 의원이 이걸 입수한 경로가 지금 기재부라든가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건 상당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심재철 의원이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47만 건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했다면 저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부 측에 반환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그 간의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난타전과 폭로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감사하고 정기국회인데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이 폭로전과 난타전 속에서 완전 진흙탕이 돼가는 과정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런 게 뭔가 하고 상당히 솔깃해하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폭로 난타전으로 가게 되면은 서로 간의 진흙탕 속에서 파묻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도덕성 같은 거를 강조한 그렇습니다. 정부인데 네.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와대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초창기에 사실 우리가 특수활동비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사실은 전직 대통령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또 장관들이나 차관들도 상당히 이제 사법 처리를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또 특히 이제 일부 이제 KBS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퇴직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업무 추진비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어요. 예. 뭐 김밥 2,500원 뭐 이런 문제도 뭐 나왔지만 어쨌거나 하나하나 일일이 사실은 이제 다 뒤져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만큼의 어떤 기준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일단 설정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심재철 의원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예. 과연 그러면 처벌을 주도했던 정부에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지켜졌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논란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초창기부터 좀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좀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실은 기재부가 지난 17일 날 그 심재철 의원 보좌관을 바로 고발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가 일단 확보가 됐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 바로 이제 고발에 들어가니까 심재철 의원 측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마구 이제 폭로전으로 이제 가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그저께는 이제 심재철 의원 본인을 또 이제 고발했고 예. 또 야당에서는 지금 뭐 대검이나 뭐 대법원 찾아가서 지금 항의 시를 벌이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상당히 에스컬레이트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본다면 양측이 좀 과도하게 대응하는 측면에서 있다 봅니다. 예. 여기에서 쟁점별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유출 부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민주당 또 한국당 양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정 분석 시스템에 접속할 아이디를 발급하던 시점부터 수상합니다. 심재철 의원실은 기존 한 개의 아이디 외에 지난 9월 4일, 5일, 12일에 3개의 아이디를 추가로 발급받아 8일 동안 190차례에 걸쳐 비인가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서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자료를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입니다.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 접속해 뒤로 가기 버튼을 연달아 누른 행위가 해킹이라는 주장부터 터무니없다. 심재철 의원실은 그 어떤
위법 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했고 그 경위를 그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네, 양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만 요약하면은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이 의도적으로 불법 유출했다는 주장이고요. 한국당은 우연히 정보를 입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는 어차피 양측의 입장이 공방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저는 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적법한 방법이었다는 것이고 정부 측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 도저히. 백스페이스 몇 번 눌렀더니 그 47만 건이라든 비인가된 자료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냐라는 네. 것이죠. 그리고 심재철 원실에서 그걸 몰랐겠느냐 도대체. 그런 비인가된 자료를 47만 건이나 다운로드 받는 과정 중에서 그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 이 부분이 적법했는지 아니면 뭐 합법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요. 예. 신속하게 전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가려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만 정치적 공방으로 남 탓하고 내 탓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심재철 의원의 주장대로 이걸 우연히 이런 자료를 얻게 됐고 이것을 공개하게 됐다 이렇다면은 과연 그런 국회가 어떻게 보면 정부를 감시하고 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곳이기도 한데 심재철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를 확보됐을 경우에 이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3년도에 그 정부가 이제 원래 재정 정보 자체를 이제 외주로 관리를 했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재정정보원을 사실은 별도로 만듭니다. 그만큼 이제 보안을 철저히 해서 이제 이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접근해서 들어가 보니까 만약 심재철 의원 주장이 맞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백스페이스 몇 번 치니까 바로 접근해서 자료가 이제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그 주장이 맞다면 과연 그러면 이렇게 재정정보원의 이 관리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예를 들어서 외부의 해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로 된 게 아닌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제 심재철 의원이 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했다면 뭐 이거는 심의원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의 주장이 사실한 걸 인정한다라면 일단 이 어떤 자료가 불실하게 관리가 됐고 자 그걸 확보한 국회의원이 그냥 그 자료를 그냥 정부 측에다가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국정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원래 이제 그 보좌관실에서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일단 자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챙겨놓은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심재철 의원 사무실이 워낙 또 이 보좌관들이 이 분야에 또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자료 전체를 다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자체가 일단 불법인지 여부는 이제 검찰에서 가려지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료를 확보했다라면 저는 국회 차원에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문제다. 예.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공개할 때 뭔가 국가 안보라든지 문제가 될 경우는 그거는 뭐 충분히 토론을 해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정말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전혀 그냥 이걸 없었던 걸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에서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이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름까지 다 거명이 됐어요. 예. 윤건영 실장이라든가 송인배 비서관, 백원호 비서관, 그리고 권혁기 춘추관장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수당을 따로 받았다는 것이죠. 예. 공무원 규정이 공무원들이 수당을 따로 받을 수는 없단 말이죠. 회의비라든가 이런 걸. 근데 청와대 측 얘기로는 뭐냐면 이제 이 정부가 이제 보궐선거로 선정한 정부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자리를 임명을 하면은 예.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이제 한 달 정도,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신원조회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인수위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기간 속에서 이제 신원조회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청와대 가서 근무를 하면 되는데 이 정부는 바로 이제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일을 해야 되고 또 청와대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 정도의 그 공백 기간 동안 정식으로 임명된 임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회의 수당이라는 걸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를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부분은 양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까지 양해가 안 됐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당시 청와대는 돌아갈 수 없는 대통령은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거기에 비서관들이 백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움직이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생활비라든가 활동비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은 양해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문득 그 지금 문재인 정부 말고 그 전 정부 때는 어떻게 했나 같은 의문이 들어요. 그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수위가 있어서 인수위 같은 경우 인수위 예산이 따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좌관들이나 이렇게 비서관으로 생활되는 사람들 주로 인수위에 많이 파견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수위의 비용으로 이제 월급을 받았죠. 근데 사실은 그때가 당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채용이 되더라도 죄송합니다. 예. 보통 신원조회 기간이 한 달 넘게 걸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 이 사람이 퇴직할 때, 예를 들어서 정권이 끝나고 퇴직할 때 퇴직한 것보다는 사실은 1월 달에 만약에 1일 날 퇴직을 했다라면 31일 날 퇴직한 걸로 해서 어쩌면 좀 보상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관례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는 이분들이 사실은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신원조회 기간 동안은 월급을 지급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비용으로 이제 지급을 했는 것인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는데 늘 공무원들, 즉 공무원들은 이제 그 기존 부처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이제 어공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임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회의 수당이나 정책 자문료로 해서 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편법이죠. 예.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비서관, 총무비서관 이야기한 대로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지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제가 볼 때 크게 어떤 원칙에 어긋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 예를 들어서 회의 수당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회의할 때 그걸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기재부 예규에는 어떤 어겼지만 그러나 당시의 정황 그리고 또 작년 6월 이후에 정부가 정상적으로 이제 한 이후에는 거의 지급된 게 없어요. 예.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히 한 2달 동안의 그런 어떤 임시적 상황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여야가 좀 야당이 워낙 이제 첨예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 문제까지도 지금 이제 다시가 거론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그 몇 분의 직원만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그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 감사원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정도 총무비서관 해명을 들었습니다.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 갖고서 꼬투리 잡다 보면은 실제로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 관련해서 심재철 의원이라든가 야당에서 이 정도 선에서 양해하고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짚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심재철 의원의 또 다른 폭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와대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이 심야와 주말에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호프, 막걸리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규정에 맞게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무원들은 클린 카드라고 그래서 이제 발급이 되죠. 근데 이 카드는 이제 밤 11시 이후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네.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유흥주점
그다음에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할 경우에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그냥 쓰면 그냥 더 이상 어떤 자세한 항목은 제시하지 않지만 업무 추진비는 영수증 첨부가 다 돼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는 이게 사실상 함부로 어떻게 크게 쓸 수가 있는 돈은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지금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밤 11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호프집이나 이런 썼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직원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회식한다든지 뭐 이런 쓸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쓸 수 없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처음 들어오면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과 잣대를 들이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 그 기준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우리는 365일 24시간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경찰이나 외무부나 이런 데도 다 똑같이 허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청와대만 예외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건 어떤 원칙의 문제, 그다음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따져보면 액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이 클린 카드 가지고 큰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예 자체가 사용이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작은 돈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도 예전에 뭐 다 엄격하게 쟀듯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좀 쟁점별로 짚어봤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초창기 대응이 너무 그 강경 대응으로 고발 조치다 이런 거 치닫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청와대하고 한국당하고 법적 공방까지 예고돼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법적 공방으로 갈 일인가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일단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단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판공비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중요한 또 국가 기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물론 뭐 일부는 뭐 중요한 게 있겠지만 그렇다면 초창기에 만약에 이런 사실을 기재부가 발견했다면 저는 충분히 심재철 의원하고 좀 상의를 해서 예. 돌려받는다든지 뭐 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기재부가 고발부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그다음에 3일 뒤에 바로 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는 야당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에스컬레이트 된 측면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커졌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좀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예. 면에서 보면 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 감사를 지금도 뭐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검찰에 맡겨놓으면 이것도 소환되고 사법 처리된다면 이거는 뭐 사실은 정치권의 기능이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저는 정부와 국회가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문제가 있는 게 있다면 좀 지적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또 이런 식으로 대결로 가면 이번 연말 국회 완전히 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합리적인 전 해법이 그래서 제 필요하다고 생각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발언량이 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대정부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아마 신청해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또 면책 특권에서 얘기할 부분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기재위 상임위도 예를 들면 지금 야당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 열리고 하면은 실제 그 안에서 여러 부분들이 좀 소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공박을 하든 그 국민들의 판단을 보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안은 10월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한국당은 김동연 부총리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에 나서겠다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 유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을 오늘 윤리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가서는 김정은과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를 연출했던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땅만 밟으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하나 있는 제1야당 이렇게 짓밟고 탄압하고 무시하고 패싱하고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기재부 이차관을 검찰 고발하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여당은 윤리위 제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김동연 장관 또 박상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사실 윤리에 제소해서 국회의원이 아마 징계받은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여기도 뭐 여야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 공방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예. 또 기재위 맞고발한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고발할 이후에 지금 현재 심재철 의원 측에서 기재위를 이제 무고죄 등으로 고발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또 이건 또 검찰 수사가 또 지리하게 좀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손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공방은 저렇게 해서 끝납니다. 또 검찰 수사도 저렇게 하다 보면 이 사안에 대해 따지다 보면 또 시간이 하염없이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번 연말 국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셨겠지만 지금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남북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그럼 거기서 국회가 좀 뒷받침해 줘야 될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사실 이번에 세법 개정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국회 예산안 처리할 때 그 어떤 세법 개정안이 다 통과가 돼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우리 예산법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통과돼 버립니다. 정부안 자체가. 그 야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여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통과되면 과연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의 원내 대표들이 정말 지금은 정치력을 발휘해 줄 때다. 서로 저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여야의 원내 대표들이 이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기재부가 좀 예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그것은 기재부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하여튼 어떠한 형태든 간에 불법이든 아니면 적법하든 간에 47만 건이나 한 국회의원이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 정부의 좀 전에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정부의 보안 관리에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기재부의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권 내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도대체 기재부가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그걸 모면하려고 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간에 상당히 예민하게 또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야당도 이번에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밀리니까 이거 완화할 수 있는 호재가 아니냐 뭐 그런 인상까지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잡자 만회하자 이러한 측면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는 이제 국회가 이제 1일 날 다음 주도 국회가 열리니까 대정부 질문 이 국회 안으로 이걸 흡수시켜야죠. 흡수시켜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또 상임위도 열고 운영위원회 열면 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열어서 국감이 있으니까 임종석 실장 나오라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그러면 국회 안에서 그 문제들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측면들을 일단 큰 가락이 잡히면은 지금 고발 문제도 이거는 적지 않은 또 타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 지금 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기재부가 좀 대응이 좀 저한 거 아니냐 고발 조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고발 조치가 기재부 단독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가 어딘가에 아마 좀 지시를 받고 뭐 이루어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이 재정정보원의 관리를 일단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보완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심재철 주장들의 백스페이스 몇 번에서 보안이 뚫렸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정부의 중요한 정보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보안이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는 것. 이거는 뭐 다른 해커들은 그냥 누워서 떡먹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조금만 하면 다 이제 정부 자료가 나온다는 거. 아마 제가 볼 때 기재부 차원에서 만약 그렇다면 기재부가 뭔가 이걸 자기의 책임을 좀 돌리기 위해서 예. 좀 상당히 세게 대응한 측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지금 어떤 검찰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사실 IP나 이런 걸 조사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밝히는 데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사안과 함께 10월 정기국회에서 협치 정국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는 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다시 이제 승부를 해서 10월 1일 날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게 돼 있는 건데 절차상으로는 돼 있는 건데 예. 지금 한국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안건 상정도 안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윤해 후보자가 실제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점이 과연 이제 교육부총리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은 또 다른 과정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럼 윤핵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자기 자신의 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청와대에 송부돼서 왔으면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것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이 그걸 찬성해 주면은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다시 또 이제 안건 상정도 안 하게 하면서 불발시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청와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전국이 또 급냉이 돼 버리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런 과정을 지금 심재철 의원 사건까지 터져서 국감 믿고 막 그래서 이 사건은 아무래도 다시 불발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예.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국회에 다시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야당이 입장을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은 이후에 33명의 장관 후보자가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네. 그중에 31명이 다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 전례로 보면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한 2일 정도에 아마 임명을 하실 걸로 봐요. 네. 일단 흔들림이 없을 걸로 보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윤핵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의혹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윤핵 후보자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실제로 이번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1년 3개월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불만과 문제점을 느끼는 게 바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입니다. 교육 정책이죠. 이게 사실 김상곤 전 장관이 있은 이후에 뭐 공론화 과정 거친다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예. 나온 상황에서 지금 대타로 윤핵 후보자가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육 정책이라는 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대충 보고받고 뭐 행사 참석하고 그러면 시간 금방 갑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1년 3개월 동안 제대로 교육 정책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동안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들이 임명이 됐을 때 정말 잘한다 박수 받은 장관 저는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예. 자,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저는 대통령은 좀 더 이 문제, 즉 단순히 지금 이제 어떤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육 문제를 과연 지금 임기가 뚜렷한 국회의원한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예. 정말 자신의 임기와 함께할 사람한테 맡겨서 좀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좀 이런 전략적 판단을 좀 해봐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장관만큼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윤핵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거 사실상 물론 뭐 중계도 되고 했지만은 예. 그 남북 정상회담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적인 시각에서 좀 멀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노정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치적 판단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후보자를 철회하고 그럴 만한 사안이 되는 것이냐. 윤핵 후보자의 기본적 자질이라든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종합해서 봤을 때 국회에서 자꾸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아마 그 장관의 임명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상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에서 지금 또 아쉬운 게 정부인데 네. 그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윤핵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실력으로 보여줘야겠죠. 예. 지금 뭐 사실 실타래 같이 얽힌 이 교육 정책을 좀 가닥을 잡아줘야 될 텐데 사실 이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일단 교육부의 어떤 정책도 그렇고 사실 여야 협조를 얻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상당 기간 좀 냉각기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반대했는데 장관이 임명됐는데 야당에서 뭐 호락호락하게 그냥 받아들일 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또 이게 한 장기간 또 교육 정책에 또 표류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참 이유가 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당장 뭐 임명되고 안 되고 문제는 뭐 대통령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과연 또 교육부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좀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 전임 교육부 장관 지금 교육 정책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이해찬 지금 대표가 교육부 장관 됐을 때 그때 뭐 교육부를 엄청나게 이제 군기 잡는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교육부 자체가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또 부처예요. 예. 그리고 교육 정책은 쉽게 또 움직여지지 않는 정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 정책을 한번 정하면 3년 뒤에 정책을 주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학원, 학부모 또 뭐 어떤 정교조 등등해서 굉장히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것들을 좀 잘 움직여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는 한 인터뷰를 보니까 현 정부의 교육 정책 참여에 관여했던 이범 씨라고 있습니다. 이 예. 교육평론가인데 이분이 한 인터뷰를 인터뷰를 했었죠? 했었 보니까 이 너무나 앞뒤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 교육 정책 자체가. 그리고 또 학부모도 불만이고 교사도 불만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실타를 푸는 것은 결국 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장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자꾸 이걸 정치적인 접근으로 가기 위해 간다면 이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과연 이제 이훈혜 장관이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잘 풀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그 문제에서만큼은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곤 전 장관이 사실상 경질이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교육부 장관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장관이 다 그렇지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공론화 과정이라는 걸로 이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예. 책임을.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그냥 서로 간에 논의만 되고 근데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그것이 입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여론을 본다든가 그런 과정을 필터링을 거치는 과정인 것이지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처음부터 공론화부터 해라.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교육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런 예를 들면 경쟁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사회에 대단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어떻게 하면 상당히 공정하게 끌고 나가야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자질도 다른 것이에요. 근데 그 경쟁을 인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거라는 건 대원칙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 원칙 하에서 예를 들면 이훈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자기 책임을 갖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나 다음 총선에 그만둘 거 아니냐. 그럼 교육 정책에 뭐 그냥 또 상당히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이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과 상관없이 책임을 지고서 국가의 대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실력을 예.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유영아 초빙 교수 그리고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